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관련 소식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은 오늘은 북한이 거의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29일 날 원산에서 동해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지금 거의 정확히 1년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탄도미사일이 뭔지, 그리고 이 미사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우리의 능력은 어떤지, 이 위력은 어떤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응과 이런 것들은 군의 대응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예고해 드린 대로 북한이 함경남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정확히 대한민국만을 노린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이었습니다. 지난 23일 탄도미사일 도발 사전 준비 징후로 포착된 북한 VIP 수송기의 함경남도 선덕 비행장 출현 이틀 후인 25일 아침, 북한이 선덕 인근의 함주읍에서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미국과 일본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이 오전 7시 3분과 7시 23분에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를 향해 발사했고, 2발 모두 100km 이하의 고도를 유지하며 450km 이상을 비행해서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0km 안팎의 비행거리와 100km 미만의 최대 탄도고 특성은 북한이 2019년 처음 발사했던 북한판 익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인 KN-24의 탄도 특성과 유사합니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이 2019년부터 작년까지 수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전술 미사일들인데요. 유사 사거리의 기존 스커드 미사일이 평균 250에서 300km의 최대 탄도 고도를 찍는 것과 달리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해서 적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보 당국은 이들 미사일 사거리가 500에서 700km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북한이 중국에서 밀반입한 대량의 대형 트럭은 물론 자체 생산하는 궤도형 차량에 이들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새벽, 그러니까 7시 6분, 7시 23분 이렇게 쏘았는데, 일본은 그 즉시 7시 30분, 7시 40분에 계속 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교도통신을 통해서 나왔고, 우리 기자들이 당연히 봤고,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국방부에 질문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원고에서는 500km, 그리고 450km 이상, 그리고 100km 이하의 고도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지금 60km 이하의 고도로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던 북한판 익스칸데르, 그러니까 러시아가 만든 익스칸데르 미사일의 북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심 탄도 비행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풀업 기동을 하는 북한판 익스칸데르,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내려 꽂으면서 자탄 공격을 하는 이제 이런 미사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한 그런 탄도 고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450km 이상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방사포 사거리보다는 훨씬 길죠. 그래서 이것은 방사포라고 할 수 없고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이 왜 KN-23이나 KN-24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액체 연료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한 500km를 비행을 했을 때 최대 고도가 한 250km, 260km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은 이 최대 사거리와 최대 고도가 거의 한 2분의 1쯤 됩니다. 그런데 오늘 쏜 이 미사일은 거의 최대 사거리와 최대 고도가 10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이건 스커드 미사일이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이제 새로 발사하는 이 KN-23과 KN-24다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우리는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북한은 왜 이런 미사일을 개발했냐라는 건데, 그게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전형적인 전술 탄도 미사일의 비행 패턴과 비거리를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발사한 이번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파괴하기 위한 절차를 훈련한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지난 21일 북한이 서해상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서북도서 일대의 우리 해군 함정을 겨냥한 대함 순항미사일이었는데요. 2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역시 우리나라를 겨냥한 대남 도발용 무기였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북한판 익스칸데르인 KN-23과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KN-24로 추정되는데요. 이들 미사일은 휴전선 일대에서 한반도 남부지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와 한국군 미사일 방어 시스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백브리핑에서 이 미사일들이 60km 이하의 고도를 유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미사일 도발 당시 이 미사일들은 50km 이하 고도에서 비행해서 4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어서 사드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들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대응 능력을 조기에 제압하기 위함인데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 방식 미사일들과 달리 별도의 연료 주입 시간이 없어 사격 진지 정착 후에 즉각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서 한국군의 조기 경보와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N-23과 KN-24는 38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초대형 방사포 등 다양한 방사포 전력과 함께 동시 투발되어 개전 초기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와 요격체계 진지 그리고 육군 미사일 사령부 주둔지와 해공군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는데요. 이 전력이 식별된 지 3년이 다 돼 가도록 우리 군은 제대로 된 대응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KN-23, KN-24 이거 왜 개발했냐? 러시아의 교범에 따르면 스커드 미사일이 액체 연료 아니겠습니까? 이 액체 연료 스커드 미사일을 진지에서 끄집어내어서 그때부터 이제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고 이렉션하고 이제 발사를 하는데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킬체인 해서 선제 타격할 때 30분 만에 선제 타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러시아의 교범을 보면 이 액체 연료를 하더라도 디메탈 하이드라진의 이 액체 연료의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넣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가 들어가 있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끄집어내어서 기립하고 발사를 하는데 7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한 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같은 이런 고체 연료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들은 3분 만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분이면 우리 한미연합 정보자산들이 보고 대응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시간을 넘어 더 짧은 것이죠. 왜냐? 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 이게 또 뭐 한 6분 이상 5, 6분 걸리니까 3분이면 이미 그 미사일이 떠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선제 타격은 안 되는 것이고 요격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격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보셨다시피 450km 이상을 비행하는데 최대 탄도고를 60km 이하로 찍었습니다. 이건 최대 탄도고라는 것이지 60km로 비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대 60km를 찍고 그때부터 하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을 넘어올 때는 이미 하강 패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 넘어올 때는 40km, 30km 이 이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오산기지 때려야 되고 청주기지 때려야 되고 뭐 수원기지 때려야 되고 또 이 해미기지 그러니까 서산기지 때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미 휴전선 넘어올 때는 하강 패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40km 이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드가 있다 하더라도 사드의 최소 요격 고도는 40km예요. 사드의 요격 고도보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드가 대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과 지금 연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은 레이더 하나에 동시 대응능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8개 포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군이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은 8발입니다. 그게 다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요격하고 나서 그 요격 끝나면 다음 것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 이거는 요격하면서 다음 것 준비하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패트리어트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같이 MD를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완전히 통합자산에 대해서 동시 대응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격을 하면서 또 다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2개, 3개, 4개를 같이 요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패트리어트는 뭐 전 패트리어트가 전부 다 성공한다더라도 8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렇게 저고도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초대형 방사포, 대구경 조정방사포, 대구경 조정방사포 400mm죠. 이걸 250km까지 날렸죠. 그러면 우리 중부 지역까지 전부 다 타격권이 들어오죠.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600mm죠. 이거 380km까지 날렸습니다. 대구 정도까지는 전부 다 타격권에 들어오죠. 이거와 섞어서 동시에 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봤을 때 어느 게 탄도미사일인지 어느 게 방사포인지 몰라요. 당연히 탄도미사일이 더 위험한 놈이죠. 이게 더 위력이 더 크니까.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해야 되고 방사포는 이거는 미끼죠. 그런데 방사포 수십 발 수백 발하고 탄도미사일 같이 쏴버리니까 어느 걸 요격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다가 뭐 일단 뭐 아무거나 그냥 제일 먼저 온 놈 쏘자 해가지고 쏘다보면 그게 방사포 요격한 거고 그러다 보면 탄도미사일 맞는 겁니다. 그럼 타겟은 어디냐? 당연히 우리 레이더 기지죠. 패트리어트 기지, 사드 기지, 그리고 천군 기지 이런 데를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 요격 못하는 것이죠. 같이 쏴버리니까. 깔아서 같이 쏴버리니까 방사포하고 거의 비슷한 고도로. 그리고 이제 공군기지, 북한판 에이테킴스, 공군기지에 그냥 자탄 쏴버리는 겁니다. 공군기지 그냥 뭐 무력화돼 버린 것이죠. 활주로 자탄들 쫙 해가지고 활주로 그냥 완전 벌집처럼 구멍 나 있는데 전투기 이륙 못하는 것이죠. F-35 못하는 겁니다. F-15K 못하는 겁니다. 서산기지에 KF-16 아무리 80대 있다 하더라도 이거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육군이 확 쳐버리면은 우리 밀려버리는 거죠. 이걸 하려고 이렇게 적어도 또 회피기동 하는 탄도미사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일본을 위한 노린 겁니까? 아니죠. 이 미사일들은 최대 사거리 아무리 많이 봐도 700km예요. 700km는 동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화가 나야 되죠. 일본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미국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미국은 또 관계 좀 있을 수도 있네요.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일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분노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북한이 정확히 우리 대한민국만을 노린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하는데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의 반응은 예상대로 가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25일 오전 7시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청와대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는 매주 목요일 9시에 열리는 정례회의인데요. 청와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오전 7시 30분경 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고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정례회의를 열어 기자들에게는 긴급회의라고 거짓말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NSC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없었고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검토 중인데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오히려 북한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합참은 미국과 일본 당국이 비행거리와 탄도 형태를 분석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했고 자신들도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450km, 고도는 60km라고 밝혔음에도 미상발사체라며 탄도미사일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추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가 결국 일본보다 3시간 이상 늦은 12시에 가서야 탄도미사일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군은 현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상발사체, 불상발사체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도미사일 즉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어 왔는데요. 지난 21일에 이어 25일 미사일 발사도 외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감추고 이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덮어주기 위해서 미상발사체라는 표현까지 하는 군을 보면서 이 조직이 정말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무력성 남조선 분국인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성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일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사일은 일본을 죽었다 깨어나도 공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외교 용어 중에서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가 높은 그런 항의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식적인 멘트 없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다. 우려를 표한다. 아니, 지금 미국이 대북 정책 발표하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런 거 해서 우려를 표한다. 라고 북한을 두둔해주고 북한을 걱정해주는 우리 안보실장. 그리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NSC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요. 매주 목요일 9시에 정례회의인데 더군다나 대통령도 오지 않았고 지금. 그게 무슨 긴급회의입니까? 대통령이 왜 안 옵니까? 이런데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판판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왜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새벽이라도 나와서 NSC 했습니다. 북한이 5시에 쏘면 6시 반에 NSC 열었어요. 정례회의가 아니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근데 이건 뭡니까? 북한하고 짜고 니들 입장 곤란하지 않게 니들 어차피 목요일날 NSC 회의하니까 그때 우리가 아침에 쏴줄게 라고 짠 겁니까? 저는 그런 의심도 살짝 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대는 거짓말 계속 하다가 결국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왜? 저 같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 라고, 참 미사일이면 미사일인 것이 아닌 건 아닌 것이지 뭐 미사일일 수 있다 라고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인정을 했는데, 왜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안에 보면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가진 발사체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최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 그 제재를 위반하면 자동적으로 트리거 조항이 들어가서 더욱더 제재를 강화하고 이 완전히 북한을 해상 봉쇄하는 것까지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임 트럼프 정부는 그걸 이제 아마 그 정도는 괜찮다. 왜냐? 트리거 조항이 있으니까 그걸 탄도미사일이라고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은 해상 봉쇄에 들어가니까 그걸 들어가야 하니까 트럼프 정부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안 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저는 바이든 정부가 인권 주장했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북한 자체가 우리의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가 되는 바이든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북한이 분명히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서 해상 봉쇄까지 들어가는 트리거 조항 작동해서 북한을 해상 봉쇄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 정체가 뭡니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